어, 자, 우리가 일자리에서 놀자리로 지금 가는 게, 우리 과거에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었는데, 실은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복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 보고서를 쓰진 않았을 건데, 콜럼버스와 함께 갔던 누군가의 어떤 보고서 같은 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근데 자기들이 그 섬에 갔어요. 그때는 금 때문에 갔죠, 금. 실제로 금이 있었어요. 서인도 제도에 금이 있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365일 놀더래. 그래서 우리가 수렵 채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과일 따러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거더라는 거예요. 힘들게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일단 먹을 게 풍부했으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하는 거 좀 힘들죠? 일로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우리 휴가 때 아이들이랑 뭐 화천 뭐 해가지고 빙어잡이 막 놀러 가죠. 그렇게 놀러 가듯이 물고기를 잡고 과일을 땄다 이거예요. 그 부족사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물고기를 잡아야 돼. 단백질을. 그다음에 뭐 사슴 같은 가끔 멧돼지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고. 그런데 한 200명이다. 만약에 그 부족 250명 정도 했어. 보통 옛날에 한 부족이 250명 정도에 그 250명이 정말 야, 저 사람은 일꾼이야. 쟤는 선수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는 뭐 전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세 명 정도였답니다. 250명 중에 두세 명. 자, 퍼센트가 나오죠.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1%에서 2%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세 명조차 멧돼지를 잡고 큰 물고기를 잡는데 서로 자기가 가겠다고 막 너무 재밌으니까. 그 물고기 잡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 사냥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대요. 자기는 전사니까. 그 부족에서. 자기보다 사냥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두세 명이 이제 매일매일 가서 뭐 이렇게 때로는 작은 거 잡아오고 때로는 큰 거 잡아오고 하면, 때로 큰 거 잡아오면 이제 거북이를 잡았다 그러면은 거북이 등껍질은 가장 맨 처음 그 거북이를 발견했거나 치명타를 입혔거나 했던 사람의 집에 걸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 서부 영화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사슴머리 막 걸려있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가면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람 그거 잡았다라는 그 증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트로피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트로피. 근데 그 두세 명이, 그 사냥꾼 두세 명이 하루에 두세 시간 일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250명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250명 중에 두세 명이 두세 시간 동안 스릴을 즐기면서 사냥을 해오는 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았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야, 우리 가재나 잡으러 갈까? 뭐 산딸기나 따러 가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시부족 사회에서는 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자리에서 놀자리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회귀예요. 회귀 현상이에요. 즉 지루한데 힘든데 일하는 사람은 과거에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원래 인류였다는 것이죠. 인류는 원래 호모 루덴스였다는 거예요. 100%.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물론 때로는 전쟁도 있었고, 그런 이제 원시부족 사회가 이제 식량 부족 현상 이런 거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서인도 제도 같이 이렇게 뭐 적이 없는 조그만 땅에서 무슨 적이 있겠어요. 뭐 유라시아도 아니고. 그런 어떤 독립된 지역에서 보면은 실은
일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인류가 그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 컨셉으로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현상을 관찰을 해야 되고 바로 그 컨셉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10년 동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일이라는 개념은 효율성. 누가 이거를 빨리 잘하느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놀이라는 개념은 지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사냥이 즐거운 거예요. 사냥이. 수학 문제 푸는 게 즐거운 거야. 어떤 애들은. 어떤 애들은 인공지능 만드는 게 즐거운 거죠.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1000명이 해고를 당했거든. 테슬라에서 1000명이 해고 당했어요. 그 1000명이 뭐 하는 직업이었냐면 여기 이제 퓨처 프루프에서 나오는데 일단 이제 퓨처 프루프 좀 후반부에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9가지 법칙이라는 게 요약본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30분이든 언제든 앞서 요약을 한번 이번 30분에 마지막 5분 동안 해드려도 되고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인간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자료 이런 데이터들이 나타나면 이 데이터는 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가치가 어느 정도 있고 코드표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공지능이 학습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달리다 보면은 키가 좀 작은 애들은 신호를 안 지키네. 얘들은 신호를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애들은 그 성숙하지 않은 어린애라는 그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지키지 않을 확률 85% 이런 식으로 이게 레이블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변수들을. 테슬라가 로봇과 자율주행차 때문에 1000명의 직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레이블링을 해주는. 근데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을까요? 이제는 사람이 레이블링 해주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AI가. 그럼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확실하게 학습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퓨처 프루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빨리 벗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동차 기계죠. 인공지능 기계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변수를 내가 인공지능한테 데이터화해서 옮겨주는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기계와 기계 사이에 끼어있죠. 네. 기계와 기계 사이에 끼어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갑자기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기계와 기계 사이에 끼어있지만. 생물과 기계 사이에 끼어있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생명계와 기계 사이에 내 직업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교사들도 조금 안전할 수도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교사. 예측 불가능한 생명체일수록 더 좋아요. 더 유리합니다. 중학교 교사도 예측 불가능하죠.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교사는요, 예체능 교사하고 심리상담 교사만 남고 나머지 교사는 다 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한대. 자, 예체능 교사만 남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놀자리 교육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놀자리 교육만 남는다. 심리 상담, 심리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예요. 뭐 조성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얘가 집안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뭐 이런 거. 그 인간의 심리 복잡다단하고 언제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 중학생들의 그 마음을 케어해 주는 거. 그 두 개만 남는다는 거예요. 공교육은. 공교육이 이 두 개만 남는 걸로 빨리 재편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코닥이 망하는 것처럼 학교가 망해요. 학교가. 제가 전부터 계속해서 공교육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대학생의 입학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학은 그렇게 망해요. 대학은 인구 주는 거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수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몰래 비밀리에 자기 총장 모르게 학과장 모르게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시험 보고 떨어졌다고 술 먹는데 왜 술 먹는지를 몰라. 옆에 있는 교수는 지금 떨어져서 비밀리 지원했다가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지방에 가면은.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망하느냐?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보다는 저는 이게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애들이 학교를 나오기 싫어한다. 이 반란이 갑자기 거세질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인구가 줄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학교를 나오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대학이 어떻게 우리 학교 입학생을 유치할까를 고민을 하고 막 입시설만 되면 교수들이 물론 주요 이렇게 명문대들은 안 그런데 웬만한 수도권에 있는 교수들이요 종로학원장한테요 그 과일 박스 들고 찾아갑니다. 우리 학교에 좀 원서 좀 많이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막 뇌물을 줘요 대학에서. 그러면은 거기 그 진학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이 은근히 그 특정 대학을 유도를 합니다. 야 너는 있잖아 실력이 내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지망은 여기하고 여기에. 근데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자기한테 뇌물을 줬던 학교야. 이렇게 합니다. 그 입시학원, 재수학원 또는 심지어 고3 교실에까지 그 고3 고등학교 그 진학상담 선생님한테까지 뇌물이 들어옵니다. 대학교 교수한테. 우리 학과에 많이 지원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노력을 하면서 지금 버티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래도 물론 끝까지 못 버티겠지만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학교에 나오기 싫어하고 안 나오겠다라고 선언한 이 아이를 우리 학교에 유치할 것이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고 예체능만 남는 거예요 학교에. 안 그러면 안 오니까 재미가 없어서. 내 마음을 안 읽어주면 외로우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그 물결이 올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역시 2025년하고 좀 저는 관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도 그 인공지능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요.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무슨 조사를 했어요. 엄마보다 좋은 게 AI 스피커예요. 엄마보다 AI 스피커가 좋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오고 지금 그게 1등을 한 걸로 제가 어디에서 조사했는데 그 칩센가 유치원생인가 한테 조사했는데 물론 그 지역은 AI 스피커가 다 집집마다 있는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겠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엄마보다 AI 스피커가 좋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통계가. 그게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너무나 친절하게 나의 농담도 해가면서 나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AI랑. 그 시작했어요 이미. 올라오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학부모 강의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교육의 목적을 너는 왜 제가 그때 시간당 25,000원씩 받으면서 기름값 10만원씩 써가면서 강의를 다녔거든요. 강의 다니면 마이너스 50만원이에요. 그때가 몇 년도냐면 AI 같은데? 그러니까 방송?
A 맞죠? 사람이 저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상담할 때도 AI 상담 하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어디까지 얘기했냐 내가 갑자기 저 방송 때문에 까먹었어. 그런 거야. 아이고. 강의 다니면서 잘 들어. 마이너스 난다고 왜 그렇게 강의 다니냐고 소리 들어. 맞아.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까먹은 거야. 마이너스가 나는 참 그 마이너스 나는 걸 건축 노동하고 노동하면서 때우고 그렇게 애기 분유값 벌어가면서 한 10년 전에 그렇게 강의를 다녔는데 그렇게까지 강의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요 학부모들이.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미래에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 지금 컨셉으로 이 자녀 교육, 공교육이 간다면 2025년 이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있는 방법은 게임으로 도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잘 살아라는 그 컨셉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잘 놀아야 잘 산다는 컨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뀌는 컨셉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강의를 다닙니다. 두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행복한 백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다닙니다. 세 번째는 그 행복한 백수 1000명 중에 한 명이 대단한 천재가 나오길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건희도 얘기한 바, 그분도 얘기한 바에 한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사람이 10억 명, 100억 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억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왜? 전 세계 하나로 초연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 곳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파급력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1000명 중에 한 명만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백수로 놀자리에 적응한 아이로 만약에 잘 기른다면 그 중에서 한두 명이 1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해피엔딩 아닙니까? 해피엔딩. 근데 지금 엄마들의 그 10년 전 백화점에서 롯데마트 문화센터에 찾아오는 분들이 자기 애들 영어 단어 교육시키고 영어 과외 수학 교육시키는 그것도 조기 교육시키는 조기 한글 교육 절대 그 두뇌 해로우니까 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 조기 한글 교육시키는 그 엄마들이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겠어요? 2025년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19세기의 지식을 배운 20세기의 선생이 21세기 애들을 가르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퓨처 프루프 9가지 나온 김에 저는 강의의 시나리오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중간에 그냥 아무 질문이나 받고 그럽니다. 화면 바꾸는데 맨 뒤에 이렇게 9가지. 먼저 가셔도 돼요 지금. 5분 후에 어차피 좀 끝나는데. 첫 번째 법칙이 물론 이 사람의 이 9가지 법칙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첫 번째 어디 갔어? 이름부터 뭐지? 법칙은 세 가지를 갖춰야 돼.
대응력, 사회성, 희소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아, 어렵다 이거 진짜. 잠깐만. 교육적으로 좀 먼저 좀 펼쳐놓고. 아, 말은 좋아. 그냥 뭘 갖춰라 뭐 어떻게 하라는데. 이게 이제 미래교육 스마트예요. 지금 우리 공교육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미래지향적 교육자들이 뽑은 SMART의 그건데 아니네. 이렇게 봅시다. 보이죠? 대응력과 사회성과 희소성을 갖춰라. 와,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구호에 불과하죠. 대응력, 변화력, 뭐 그런 건데 기계로 인한 표류에 저항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기계적으로 되어가는 시간보다는 그 인간적인 시간을 더 많이 보내라고 이런 얘기 같아요. 기계의 영향력과 지위를 떨어뜨려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의 일에 손자국을 남겨라. 이거는 인간적인 흔적이 갈수록 값어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손자국이. 이거는 추억 같은 거예요. 추억. 인간적 추억 같은 것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놀 자리로 바뀌어갈 때 가급적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손이나 몸을 쓰면서 노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의 그 미래에서 살아남기 9가지 법칙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법칙 5에 아까 말했던 기계 사이에 끼어있지 말아라.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섯 번째, 인공지능을 침팬지 군단으로 여겨라. 조금 어려운데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도? 자, 저는 인공지능 낙관론자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기서 그 얘기하면 되겠네. 최근에도 뉴스에 나오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무슨 미술 공모전에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달처럼 넓은 창을 바라보고 드레스를 입고 있는 고전적인 여자들이 앉아있는 그 그림으로 1등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마 1등상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그 AI 그림 그려주는 앱으로 상을 받았는지 몰랐나 봐요. 그 심사위원 측에서. 나중에 그거 내가 AI 그 앱으로 그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기가 직접 이렇게 포토샵한 것도 아니었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포토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수상 취소해라 막 그랬는데 그냥 수상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제가 보기에 가장 현명한 어떤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상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장 현명하게 주장했던 사람 논리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키워드를 쳐놓은 게 있어요. 키워드 뭐 밤하늘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뭐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정확한 문장은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의 논평만 제가 봤는데 그게 상당히 문학적이었다는 겁니다. 키워드가. 그러니까 그 그림을 생성하는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창의성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창의성을 발휘한 문장을 AI한테, 인공지능한테 들려줬다라는 것이죠. AI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창의성이 들어갔으니까. 가장 현명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건 인정을 받았어요. 자, 이게 지금 그림의 그림 대회에서, 그림 공모전에서 나타났는데, 제가 이걸 2017년 초였나 2016년 말에 이제 EBS 미래강연 Q에 16번 패널로 나갔어요. 미래에 대한 막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미래강연. 지금 인터넷 치면 제 영상도 막 뜨고 할 겁니다. 제가 EBS 나가서 저 옷 입고 나갔던 그 영상이 뜰 텐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이 권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문이 권력이 된다. 조금 세게 얘기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질문을 생각을 해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답을 알고 있어요. 거의 다 공부했어. 1초에 한 10년 전에 구글의 인공지능이 1초에 800만 번의 텍스트를 읽는다고 그랬고요. 의학 논문 3,000개를 읽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의학 논문을 3,000개를 아무튼 이렇게 읽어서 요약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 인간이 3,000개 의학 논문을 3,000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제 논문들을 읽는데, 인공지능이 3시간 동안 읽은 분량을 인간 의대생이 읽으려면 의학 논문을, 인공지능이 3시간 동안 의학 논문을 읽었어요. 인간이 이걸 읽으려면 3,000년이 걸린대요. 3,000년. 그러니까 한 인간이 3,000년 동안 읽을 수 있는 논문을 인공지능 3시간 동안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왓슨이에요, 왓슨.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암 진단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 인공지능 얘기겠지.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저 인공지능이 3시간 동안 읽은 걸 읽으려면 3,000년이 걸려. 3,000년이 걸려. 불가능하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여기서 뭘 발휘해야 돼요? 상상력이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AI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질문을 던질 정도의 공부는 그 공부가 놀이였을 때만 가능해요. 새로운 상상력으로 내가 지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논다는 것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고수가 돼서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몰입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제를 탐닉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상력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희망이라고 봐요. 인공지능의 공부하는 속도를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놀이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재밌게도 인공지능은 약간 천사 같은, 뭐냐면 우리 기도를 해야만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나한테 15억을 주세요 그러면 천사가 그때 농담 있잖아요. 야, 그럼 로또라도 사야지. 로또도 안 사고 나한테 10억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주냐, 이런 천사가 대답했듯이, 뭔가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뭔가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긴 한데, 지금도 현대제철에서 가장 최적화된, 그래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합금을 추천해봐라.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걸 계속 추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어떤 상상력이 가미된 질문을 던졌는데 AGI가 그걸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AI의 대답을 AGI의 대답을 이끌어낸 사람에게 그 권리가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AGI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분명히 인간들은 전 세계적인 AGI가 나왔을 때 이것은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하자라는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과도기적으로 구글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과도기적으로 사유화될 것이고 과도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국가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에서 데우스 엑스마키나에서 그 기계에서부터 형성된 유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기계가 정물이지다 보면은 어떤 영원성 같은 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엑스마키나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인공지능들끼리 로봇들끼리 자기들 스스로 통합을 합니다. 즉 인간이 막는다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일단은 2부는 여기까지만 하고